저 여자는 간첩이다! 부대 전체에 울려 퍼진 외침. 병사들의 시선이 한 조리원 여인을 향했습니다. 하지만 단 10분 뒤 상황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그녀의 정체가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왜군 복 대신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을까? 곧 무너진 부대, 수갑을 찬 간부들, 그리고 밝혀진 비극. 이 이야기는 단순한 간첩 색출극이 아닙니다. 한 어머니의 잠입 작전입니다. 그 전에 잠깐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그럼 지금부터 오늘의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볼까요? 2024년 초겨울 진해 앞바다로부터 불어오는 차가운 바람이 해군 제5기동함대 예하 제2기지지원부대 담장 너머로 스며들었습니다. 부대 안쪽 급식소 건물에서는 김치찌개 끓는 냄새와 함께 설거지하는 물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새로운 아주머니 어디 갔어요? 배식 시간을 앞두고 급식 담당 이병이 두리번거렸습니다. 저기 창고 쪽에서 뭔가 하고 있던데. 옆에 서 있던 상병이 턱으로 방향을 가리켰습니다. 김영란은 흰 앞치마 끈을 허리에 두르고 고무장갑을 낀 채 부대 안쪽을 천천히 걸어다니고 있었습니다. 58세의 나이답게 어깨가 조금 구부정했지만 걸음걸이는 의외로 단단했습니다. 회색빛 단발머리에 화장기 없는 얼굴, 그저 평범한 중년 여성의 모습이었습니다. 아, 거기 새로 오신 분. 지나가던 일병이 인사를 건넸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영란은 조용한 목소리로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병사들 사이에서 김영란은 그냥 새로 온 아주머니였습니다. 사설 급식업체에서 파견된 조리원 중 한 명이라고 들었을 뿐입니다. 특별할 것도 없고 관심 가질 이유도 없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김영란의 행동은 조금 달랐습니다. 쉬는 시간마다 부대 곳곳을 돌아다니며 건물 배치를 머릿속에 그려넣고 있었습니다. 급식소에서 시작해서 보급창고, 폐기창, 쓰레기 분류장까지 마치 지도를 그리듯 꼼꼼히 살펴보고 다녔습니다. 저 아주머니 왜 자꾸 여기저기 돌아다녀? 보급병 이상훈 일병이 의아해했습니다. 처음 와서 구경하는 거 아니야? 옆에 동기가 대수롭지 않게 말했습니다. 김영란은 쓰레기 분류장 근처에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봉투 몇 개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일반 쓰레기 봉투 같아 보였지만 뭔가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봉투 안에서 종이 뭉치 같은 것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김영란은 주변을 둘러본 뒤 조심스럽게 봉투를 들여다봤습니다. 안에는 찢어진 영수증 조각들과 메모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숫자와 날짜가 적혀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때 뒤에서 거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야, 거기 뭐해? 김영란이 돌아보니 급식 책임자인 김성진 원사가 불쾌한 표정으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52세의 김성진은 20년 넘게 부대 급식 업무를 담당해온 베테랑이었습니다. 배가 나온 중년 남성으로 평소에도 말이 거칠기로 유명했습니다. 아, 그냥 쓰레기 좀 치우고 있었어요. 김영란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여기 청소는 청소병들이 해. 당신은 급식소에서 일만 하면 돼. 김성진이 짜증스럽게 말했습니다. 늙은 조리사 하나 들어왔다고 설레발치긴. 일만 시켜. 김영란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김영란의 눈빛에는 뭔가 다른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오래된 분노 같은 것, 혹은 깊은 슬픔 같은 것이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영란은 봉투를 원래 자리에 놓고 급식소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숙소에서 김영란은 작은 수첩을 꺼내 무언가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12월 3일, 폐기창 근처 봉투 3개, 영수증 조각 발견.
날짜와 금액 불일치 의심. 수첩 첫 페이지에는 부대 약도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건물 배치부터 창고 위치, 심지어 감시 카메라 설치 지점까지 세밀하게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마치 전문가가 그린 것처럼 정확했습니다. 김영란은 수첩을 덮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멀리 진해양에 정박된 군함들이 불빛을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시작이구나. 김영란이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다음 날부터 김영란의 하루는 더욱 바빠졌습니다. 새벽 5시부터 저녁 8시까지 급식 업무를 하면서도 틈틈이 부대 곳곳을 관찰했습니다. 보급 창고로 들어가는 차량들, 간부용 식자재를 운반하는 병사들, 야간에 불이 켜져 있는 사무실들까지 모든 것을 기록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급식이 끝난 후 설거지를 하던 김영란은 간부식당 쪽에서 나오는 병사를 유심히 지켜봤습니다. 이상훈 일병이었습니다. 김영란은 고무장갑을 벗으며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힘들죠? 이런 일이? 김영란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이상훈은 깜짝 놀라며 돌아봤습니다. 아, 네. 뭐가요? 그냥요. 젊은 나이에 고생이 많다 싶어서요. 김영란은 마치 친근한 이웃집 아주머니처럼 웃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훈은 뭔가 불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별로 힘든 건 없어요. 그래요? 다행이네요. 김영란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김영란은 수첩에 새로운 메모를 추가했습니다. 12월 5일 이상훈 일병 간부식당 담당. 불안한 기색. 추가 관찰 필요. 김영란은 지갑에서 작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20대 여군이 군복을 입고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김영란은 사진을 가슴에 꼭 안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은지야, 엄마가 왔어. 이번엔 놓치지 않을게. 병사들은 여전히 김영란을 그냥 급식소 아주머니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김영란에게는 다른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 목적을 위해 김영란은 이곳에 왔고 지금 천천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김영란이 부대에 온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매일 새벽 5시부터 시작되는 급식 준비 시간, 김영란은 다른 조리원들보다 30분 일찍 도착해 냉장고와 창고를 꼼꼼히 살펴보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아주머니, 왜 이렇게 일찍 와요? 함께 일하는 조리원 박순자가 물었습니다. 나이 들면 잠이 안 와요. 그냥 일찍 나왔어요. 김영란은 자연스럽게 대답하며 간부용 냉장고 쪽으로 향했습니다. 간부용 냉장고 안에는 수입 소고기와 참치캔, 신선한 채소들이 가득했습니다. 반면 병사용 냉장고에는 냉동 돼지고기와 유통기한이 하루 지난 반찬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김영란은 유통기한 스티커를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원래 날짜 위에 새 스티커를 붙인 흔적이 있다. 김영란은 조심스럽게 스티커 모서리를 살짝 들춰봤습니다. 아래에서 이틀 전 날짜가 보였습니다. 누군가 유통기한을 조작한 것이었습니다. 아주머니, 뭐 하세요? 갑자기 뒤에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상훈 일병이었습니다. 김영란은 놀라지 않고 천천히 돌아봤습니다. 아, 식자재 상태 확인하고 있었어요. 병사들 배탈 나면 안 되니까요. 이상훈은 잠시 망설이더니 주변을 둘러본 후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주머니, 여기서는 너무 자세히 보지 마세요. 괜한 일 생길 수 있어요. 무슨 뜻이에요? 그냥 시키는 일만 하는 게 좋아요. 이상훈은 불안한 표정으로 주변을 또 한 번 살폈습니다. 김영란은 이상훈의 얼굴을 유심히 봤습니다. 22살밖에 안 된 어린 병사의 눈에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알겠어요. 조심할게요. 아침 배식이 시작되자
김영란은 직접 병사들에게 밥을 퍼주며 관찰했습니다. 간부들이 먹는 음식과 병사들이 먹는 음식의 차이가 너무 극명했습니다. 간부 식판에는 두툼한 소고기와 신선한 나물이 올라갔지만 병사 식판에는 질긴 돼지고기와 시든 채소가 담겼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김영란이 웃으며 말했지만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배식이 끝난 후 김영란은 설거지를 하면서 이지훈 상병을 유심히 지켜봤습니다. 22세의 이지훈은 다른 병사들과 달리 김영란을 자주 관찰하는 것 같았습니다. 상병님, 여기 물 좀 더 틀어주세요. 김영란이 부탁했습니다. 네. 이지훈이 다가와 수도꼭지를 틀어줬습니다. 그때 김영란이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혹시 이 부대에서 무서웠던 적 있어요? 이지훈은 깜짝 놀라며 김영란을 봤습니다. 갑자기 왜 그런 질문을? 그냥요. 젊은 친구가 너무 조심스러워 보여서요. 이지훈은 잠시 고민하더니 주변을 살핀 후 속삭였습니다. 아주머니도 조심하세요. 여기서는 모르는 게 약이에요. 그날 밤 김영란은 화장실에 가는 척하며 부대 안을 돌아다녔습니다. 대부분의 불이 꺼진 시간이었지만 행정실 한쪽에서는 여전히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김영란은 조심스럽게 창문 근처로 다가갔습니다. 행정장교 방에서 김성진 원사와 다른 간부 2명이 무언가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유통기한 스티커를 인쇄하는 기계가 놓여 있었습니다. 이번 달 식자재비는 얼마나 남았어? 김성진이 물었습니다. 한 800만 원 정도요. 병사용 식자재를 더 싸게 바꾸면 1천만 원까지 가능할 것 같은데요. 행정장교가 답했습니다. 좋아. 납품업체랑 다시 협상해봐. 그리고 유통기한 지난 것들도 며칠 더 쓸 수 있게 스티커 다시 붙이고. 김영란은 몸을 낮추고 더 자세히 들었습니다. 혹시 누가 눈치채면 어떻게 할까요? 다른 간부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누가 뭘 눈치채? 병사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감사 나와도 서류만 맞으면 되는 거야. 걱정 마. 김영란의 주먹이 꽉 쥐어졌습니다. 딸 은지가 이런 부대에서 2년을 보냈다는 생각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때 갑자기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군가 이쪽으로 오고 있었습니다. 김영란은 재빨리 몸을 숨겼습니다. 원사님, 새로운 조리원 여자 좀 이상하지 않아요? 지나가던 병사의 목소리였습니다. 뭐가 이상한데? 자꾸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창고 쪽도 기웃거리고. 늙은 것이 할 일 없으니까 그러는 거야. 내일부터 일 더 시켜서 딴 생각 못하게 해. 김영란은 조심스럽게 숙소로 돌아갔습니다. 수첩을 꺼내 그날 본 것들을 정리했습니다. 12월 10일 유통기한 조작 확인. 행정실에서 스티커 재인쇄 목격. 식자재비 부정 사용 의심. 김성진 원사 주도. 김영란은 지갑에서 딸 사진을 꺼내봤습니다. 군복을 입고 환하게 웃고 있는 은지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은지야, 너처럼 사라진 아이가 또 생기게 두지 않을게. 엄마가 반드시 밝혀낼 거야. 김영란은 사진을 가슴에 안고 누웠습니다. 내일부터는 더 조심스럽게, 하지만 더 확실하게 증거를 모아야 했습니다. 10년 전 딸을 잃은 아픔을 되풀이할 수는 없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여전히 진해양의 군함들이 불빛을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김영란은 그 불빛을 바라보며 다짐했습니다. 이번에는 반드시 정의를 세우겠다고. 또 시작이구나. 김영란이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김영란이 부대에 온 지 2주째가 되던 날 드디어 결정적인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오후 3시경 급식소 창문을 통해 부대 뒤편 주차장을 내려다보던 김영란의 눈에 수상한 광경이 들어왔습니다.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부대 후문 근처에 정차해 있었고 차에서 내린 중년 남성이 김성진 원사와 만나고 있었습니다. 남성은 정장을 입고 있었는데 손에 두툼한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김영란은 설거지하는 척하며 계속 지켜봤습니다. 두 사람은 주변을 경계하며 무언가를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김성진이 봉투를 받아 재킷 안주머니에 넣는 것이 선명히 보였습니다. 식자재 납품업체 대표 같은데. 김영란이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때 옆에서 설거지를 하던 이지훈 상병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주머니, 저런 건 못 본 척하는 게 좋아요. 왜요? 그냥. 여기서는 원래 그런 일이 많아요.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는 게 낫다고요. 이지훈의 목소리에는 체념이 섞여 있었습니다. 김영란은 이지훈을 유심히 봤습니다. 22살 청년이 벌써 이런 현실에 길들여져 있다는 사실이 안타까웠습니다. 그날 저녁 급식이 끝난 후 김영란은 쓰레기를 버리러 나갔습니다. 쓰레기 분류장에서 평소보다 큰 검은 봉투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봉투가 완전히 묶여 있지 않아서 안쪽이 살짝 보였습니다. 김영란은 주변을 살핀 후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어봤습니다. 안에는 폐식자재 포장지들과 함께 작은 종이봉투가 들어 있었습니다. 종이봉투 안에는 현금이 들어 있었습니다. 10,000원짜리 지폐가 여러 장 보였습니다. 이게 뭐지? 김영란이 봉투를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봉투 겉면에는 12월 납품 수수료라고 볼펜으로 적혀 있었습니다. 김영란은 재빨리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었습니다. 거기 누구야? 갑자기 뒤에서 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김성진 원사가 화난 표정으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아, 쓰레기 버리러 왔어요. 김영란은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쓰레기는 정해진 시간에 버리는 거야. 지금은 시간이 아니잖아. 김성진이 의심스러운 눈으로 김영란을 봤습니다. 죄송해요. 몰랐어요. 김성진은 김영란이 만지고 있던 봉투를 확인했습니다. 다행히 김영란이 재빨리 원래대로 묶어놨기 때문에 별다른 의심을 사지 않았습니다. 다음부터 조심해. 여기서 함부로 돌아다니지 말고. 네, 알겠습니다. 그날 밤 11시경 김영란은 화장실에 간다는 핑계로 다시 밖으로 나왔습니다. 행정동 쪽에서 여전히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김영란은 더욱 조심스럽게 접근했습니다. 창문을 통해 안을 들여다보니 김성진 원사와 행정장교가 책상에 앉아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각종 서류와 함께 현금 뭉치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이번 달 총 얼마나 됐어? 김성진이 물었습니다. 식자재 리베이트가 300만 원, 유통기한 조작으로 절약한 게 200만 원, 병사급식비에서 빼돌린 게 500만 원이니까 총 1천만 원 정도 됩니다. 좋아. 그럼 우리 몫은? 절반씩 나누면 각자 500만 원씩이죠. 김영란은 충격받은 표정으로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한 달에만 1천만 원을 빼돌리고 있다는 얘기였습니다. 1년이면 1억 2천만 원이 넘는 금액이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김성진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조리원 여자, 좀 수상하지 않아? 자꾸 여기저기 기웃거리고. 혹시 감시하러 온 건 아닐까요? 설마. 그냥 늙은 아줌마잖아.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조심하자. 내일부터 더 심하게 굴어서 역돌지 못하게 해야겠어. 김영란은 서둘러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숙소로 돌아가는 길에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내일부터는 더 힘든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 것 같았습니다. 숙소에서 김영란은 수첩을 꺼내 그날의 기록을 정리했습니다. 납품업체와 수수료 거래 목격, 쓰레기장에서 현금 봉투 발견,
월 1천만 원 규모 비리 확인. 김성진 원사와 행정장교 공모. 사진까지 찍어둔 증거들이 점점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김영란은 딸 은지의 사진을 꺼내봤습니다. 10년 전 은지는 이런 부조리한 부대에서 견디다 못해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상급자의 괴롭힘과 부조리한 관행들이 어린 딸을 죽음으로 내몰았습니다. 은지야, 엄마가 이번엔 끝까지 해낼게. 너처럼 고통받는 아이들이 더 이상 생기지 않도록. 다음 날 아침 김성진의 태도는 확연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김영란을 보는 눈빛이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야, 새로운 것. 오늘부터 내가 화장실 청소까지 다 해. 그리고 쓸데없이 돌아다니지 말고 부엌에서만 일해. 네, 알겠습니다. 김영란은 순순히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김성진의 감시가 시작된 것을 김영란도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제부터는 더욱 조심스럽게 움직여야 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진실을 밝혀내는 것이 딸에 대한 마지막 사랑이었으니까요. 김성진의 감시가 시작된 지 사흘째, 김영란의 하루는 더욱 고달파졌습니다. 새벽 5시부터 밤 9시까지 쉴 틈 없이 일해야 했고, 화장실 청소와 바닥 걸레질까지 추가로 맡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김영란은 불평 한마디 없이 묵묵히 일을 해냈습니다. 아주머니, 너무 힘들지 않으세요? 이지훈 상병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아요. 나이 들면 원래 이런 일도 해야죠. 김영란은 땀을 닦으며 웃었습니다. 하지만 이지훈은 김영란이 밤마다 작은 수첩에 무언가를 적는 것을 목격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호기심을 참지 못한 이지훈이 조심스럽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아주머니, 매일 밤 뭘 쓰세요? 김영란은 잠시 고민하더니 수첩을 이지훈에게 보여줬습니다. 이걸 보세요. 수첩을 펼쳐보니 빼곡하게 적힌 메모들이 가득했습니다. 12월 16일. 오늘도 병사용 라면 3박스가 간부용 차량에 실렸다. 김성진 원사 직접 지시. 12월 17일. 냉장고 안 삼겹살 15kg, 병사용이라고 허위 분류. 실제로는 간부 회식용으로 사용. 12월 18일. 보금 예산 과다 청구 정황 발견. 1억 2천만 원 추정. 이지훈은 놀란 표정으로 김영란을 봤습니다. 아주머니, 이걸 왜 다 적으세요? 잊지 않으려고요. 그리고 누군가는 봐야 하니까요. 김영란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은 원래 여기서 늘 있는 일이에요. 바꿀 수 없어요. 바꿀 수 없다고 생각하면 정말 바뀌지 않아요. 하지만 누군가 용기를 내면. 이지훈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저도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우리는 매일 똑같은 반찬만 먹는데 간부들은 고급 음식만 먹고, 그리고 김성진 원사가 새벽에 몰래 창고에서 뭔가 빼가는 것도 봤어요. 정말요? 네. 그런데 말하면 괜히 저만 손해라고 생각했어요. 어차피 제대하면 나갈 거니까. 김영란은 이지훈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그런 마음으로는 평생 누군가의 부당함 앞에서 고개만 숙이고 살게 돼요. 때로는 맞서야 해요. 그날 밤 김영란은 평소보다 더 늦게까지 깨어 있었습니다. 수첩에 새로운 내용을 추가하고 있었을 때 갑자기 밖에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김영란은 재빨리 수첩을 숨기고 잠든 척했습니다. 하지만 발소리는 김영란의 숙소 앞에서 멈췄습니다. 저기 불 켜져 있었는데? 김성진의 목소리였습니다. 지금은 꺼져 있잖아요. 잘못 본 거 아니에요? 다른 간부의 목소리였습니다.
뭔가 수상해. 내일부터 더 심하게 감시해야겠어. 발소리가 멀어진 후 김영란은 조용히 일어나 창문으로 밖을 내다봤습니다. 김성진과 행정장교가 멀어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이제 정말 위험해지는구나. 김영란은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김성진의 괴롭힘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야, 늙은 것. 이게 뭐야? 김성진이 김영란이 설거지한 식판을 바닥에 던졌습니다. 다시 해. 김영란은 아무 말 없이 다시 식판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창고 정리도 내가 해. 아무것도 빼먹지 말고 다 정리하라고. 점심시간 김영란이 창고에서 정리 작업을 하고 있을 때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창고 한쪽에 숨겨진 작은 방이 있었는데 그 안에는 고급 술과 담배 그리고 현금이 든 금고가 있었습니다. 김영란은 재빨리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금고 옆에 놓인 장부를 확인했습니다. 장부에는 특별 운영비라는 명목으로 매월 거액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문 열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김영란은 재빨리 핸드폰을 숨기고 정리 작업을 하는 척했습니다. 여기서 뭐해? 김성진이 의심스러운 눈으로 물었습니다. 창고 정리하라고 하셔서요. 김성진은 주변을 둘러본 후 김영란을 더욱 의심스럽게 봤습니다. 네가 뭔데 창고를 기웃대? 나이만 먹었지 진짜. 갑자기 김성진이 김영란의 뺨을 때렸습니다. 김영란은 비틀거렸지만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걸로 밥 먹어. 김성진이 바닥에 있던 식판을 김영란 앞에 집어던졌습니다. 식판이 바닥에 떨어지며 큰 소리가 났습니다. 그 소리를 들은 이지훈이 창고로 달려왔습니다. 원사님, 이게 무슨... 이지훈이 말을 시작하려다 멈췄습니다. 뭐? 네가 뭔데 간섭해? 김성진이 이지훈을 노려봤습니다. 이지훈은 주먹을 꽉 쥐었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김영란은 조용히 식판을 주었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실수했어요. 김영란이 이지훈을 말렸습니다. 그날 밤 이지훈은 김영란을 찾아왔습니다. 아주머니, 죄송해요. 제가 아무것도 못했어요. 괜찮아요.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혹시 이 부대에서 너도 무섭다고 느낀 적 있지요? 김영란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이지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매일이요. 언제 저도 당할지 몰라서 항상 무서워요. 그럼 이제 함께 바꿔봐요. 더 이상 당하고만 살 수는 없어요. 김영란은 수첩을 이지훈에게 보여줬습니다. 이 모든 기록이 우리의 무기예요.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이지훈은 수첩을 보며 결심을 굳혔습니다. 더 이상 침묵할 수는 없었습니다. 김영란이 부대에 온 지 3주째 되던 날 아침, 평소와 다른 긴장감이 부대 전체를 감돌고 있었습니다. 새벽부터 간부들이 부산하게 움직이고 있었고 병사들 사이에서도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오늘 전 병사 집합 있다던데? 이지훈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김영란에게 물었습니다. 무슨 일인지 모르겠어요. 김영란은 평상시처럼 차분하게 대답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불안감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오전 10시 갑자기 부대 방송이 울려 퍼졌습니다. 전 병사 운동장 집합, 전 병사 운동장 집합. 병사들이 하나둘 운동장으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김영란도 다른 부대원들과 함께 운동장으로 향했습니다. 운동장에는 이미 부대장을 비롯한 주요 간부들이 단상에 서 있었습니다. 김성진 원사가 마이크를 잡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여러분을 긴급히 소집한 이유는 매우 심각한 사안 때문입니다. 병사들 사이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우리 부대의 외부 세력과 내통하여
부대 기밀을 빼내려는 간첩이 침투했습니다. 김영란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 간첩은 바로 김성진이 김영란을 가리켰습니다. 저기 서 있는 김영란이라는 여자입니다. 병사들이 모두 김영란을 바라봤습니다. 김영란은 당황하지 않고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이 여자는 급식소 직원으로 위장해 우리 부대에 들어와 중요한 정보들을 수집하고 외부에 유출하려 했습니다. 2명의 헌병이 김영란에게 다가와 양팔을 잡았습니다. 앞으로 나와. 김성진이 소리쳤습니다. 김영란은 저항하지 않고 단상 앞으로 끌려나갔습니다. 병사들은 충격받은 표정으로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이지우는 주먹을 꽉 쥐고 있었지만 어떻게 할 수 없었습니다. 이 여자의 숙소에서 발견된 물건들을 보십시오. 김성진이 김영란의 수첩을 높이 들어 보였습니다. 부대 배치도, 근무 시간표, 심지어 우리 부대의 기밀 정보까지 낱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김성진은 수첩을 펼쳐 보이며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여자는 매일 밤 무전기로 외부와 연락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김영란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닥쳐. 김성진이 소리치며 김영란의 뺨을 때렸습니다. 찰싹 소리가 운동장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병사들이 움찔했습니다. 감히 이 자리에서 거짓말을 해? 증거가 다 있는데? 김성진은 김영란의 앞치마를 거칠게 벗기며 바닥에 던졌습니다. 이런 더러운 간첩이 우리 병사들의 밥을 만들었다니. 정말 역겹습니다. 김영란은 굴복하지 않고 김성진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제가 기록한 것은 간첩 활동이 아닙니다. 그럼 뭐야? 당신들이 저지르고 있는 비리를 기록한 겁니다. 운동장이 조용해졌습니다. 김성진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뭐라고? 감히 누구를 향해서? 김성진이 다시 김영란을 때리려 하는 순간 갑자기 진해양 쪽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우웅, 우웅. 모든 사람들이 소리가 나는 방향을 돌아봤습니다. 진해양에 정박 중이던 대형 군함 한 척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저게 뭐지? 병사들이 수군거렸습니다. 군함은 빠른 속도로 부두에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함교에서 확성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해군본부 헌병단 소속 군함입니다. 긴급 임무 수행 중입니다. 김성진과 다른 간부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뭐지? 왜 헌병단이 여기로? 군함이 부두에 정박하자 정복을 입은 장교들이 하선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두 헌병단 완장을 차고 있었습니다. 장교들이 운동장으로 행진에 들어왔습니다. 맨 앞에 선 중령이 김성진에게 다가갔습니다. 김성진 원사입니까? 네, 그런데 왜? 해군본부 헌병단입니다. 수사협조 요청서입니다. 중령이 공문서를 김성진에게 건넸습니다. 김성진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받아봤습니다. 그때 다른 장교가 김영란에게 다가왔습니다. 김영란 소장님. 병사들이 깜짝 놀라며 웅성거렸습니다. 소장이라고? 장교는 김영란에게 정중히 인사한 후 말했습니다. 단장님의 정복을 가져왔습니다. 현장 지휘권을 인계받으십시오. 장교가 들고 온 가방에서 해군 정복을 꺼냈습니다. 김영란은 찢어진 앞치마를 벗고 장교들이 둘러친 가림막 뒤에서 정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잠시 후 가림막이 걷히자 완전히 다른 모습의 김영란이 나타났습니다. 해군 정복을 말끔히 차려입은 김영란의 가슴에는 투스타 계급장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명찰에는 해군 헌병단장 김영란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운동장의 모든 사람들이 충격에 빠져 말을 잃었습니다. 김성진은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김영란이 마이크를 잡고 말했습니다.
저는 해군 헌병단장 김영란 소장입니다. 김영란의 목소리는 이제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3주 동안 들었던 조용하고 겸손한 목소리가 아니라 위엄 있고 당당한 목소리였습니다. 지난 3주 동안 이 부대에서 벌어지고 있는 심각한 비리 행위들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김영란은 자신의 수첩을 들어보였습니다. 이 수첩은 간첩의 기록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외면한 진실의 기록입니다. 모든 간부들이 멍하니 김영란을 바라봤습니다. 병사들은 하나둘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이지훈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저는 이지훈 상병입니다. 제가 목격한 것들을 증언하겠습니다. 이지훈은 주머니에서 미리 준비해둔 진술서를 꺼냈습니다. 저는 보고도 말하지 못한 것들을 소장님께서 대신 기록해 주셨습니다. 드디어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이 왔습니다. 김영란이 해군 헌병단장이라는 사실이 밝혀지자 운동장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병사들은 경악한 표정으로 김영란을 바라봤고 간부들은 얼굴이 창백해진 채 서로를 힐끔거렸습니다. 김영란은 정복의 단추를 차분히 정리하며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3주 동안 보였던 구부정한 어깨는 이제 곧게 펴져 있었고 조용했던 목소리는 위엄과 권위로 가득했습니다. 여러분, 지난 3주 동안 제가 이곳에서 목격한 것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란은 수첩을 펼치며 천천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12월 3일부터 12월 22일까지 이 부대에서는 다음과 같은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첫째, 병사용 식자재를 간부용으로 빼돌리는 행위가 일상적으로 이뤄졌습니다. 둘째, 유통기한이 지난 식자재의 라벨을 조작해 병사들에게 제공했습니다. 김성진 원사는 다리가 휘청거리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셋째, 급식비 예산을 개인적으로 유용하여 월 평균 1천만 원, 연간 1억 2천만 원 규모의 공금을 횡령했습니다. 병사들 사이에서 탄식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자신들이 왜 그토록 형편없는 음식을 먹어야 했는지 이제야 알게 된 것입니다. 이지훈이 앞으로 나서며 진술서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지훈 상병입니다. 지난 1년 동안 제가 목격한 것들을 증언하겠습니다. 이지훈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점점 힘이 실렸습니다. 김성진 원사는 새벽마다 창고에서 고급 식자재를 개인 차량에 실어 나갔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상한 음식을 먹으라고 강요했습니다. 제가 이 일을 제기하려 하면 가혹행위로 위협했습니다. 다른 병사들도 하나둘 용기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봤습니다. 간부들은 매일 고기를 먹으면서 우리에게는 콩나물만 줬어요. 유통기한 지난 우유를 마시고 배탈 난 적도 있어요. 병사들의 증언이 이어지자 간부들의 얼굴은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김영란이 다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증거들입니다. 김영란은 휴대폰을 꺼내 사진들을 보여줬습니다. 납품업체와 돈봉투를 주고받는 장면, 창고에 숨겨진 현금과 장부들, 유통기한을 조작하는 기계까지 모든 것이 선명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제가 지난 그동안 수집한 물리적 증거들입니다. 모든 사진에는 날짜와 시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김성진이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잠깐만요. 이건 불법 잠입 수사잖아요. 영장도 없이. 김영란이 차갑게 웃었습니다. 영장 걱정은 하지 마세요. 김영란은 헌병단 중령에게 손짓했습니다. 중령이 서류 뭉치를 들고 나왔습니다. 해군본부 수사령장 명의 긴급 체포영장입니다. 김성진 원사, 박민수 행정장교, 이호진 보급담당관을 공무원 직무유기, 공금횡령,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헌병들이 수갑을 꺼내며 간부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잠깐만요.
이건 말이 안 돼요. 김성진이 소리쳤습니다. 김영란이 김성진 앞에 섰습니다. 두 사람의 키 차이 때문에 김영란이 김성진을 올려다봐야 했지만 분위기는 완전히 김영란이 압도하고 있었습니다. 말이 안 된다고요? 그럼 지난 몇 주 동안 당신이 저에게 한 일들은 말이 됩니까? 김영란의 목소리에는 억압된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뺨을 때리고 바닥에 식판을 던지고 모욕을 주고 그런 행위들이 말이 됩니까? 김성진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당신은 저를 늙은 조리원이라고 무시했지만 저는 해군에서 30년을 복무한 직업군인입니다. 그리고 10년 전 이런 부조리 때문에 딸을 잃은 어머니이기도 합니다. 김영란의 목소리가 잠시 떨렸습니다. 제 딸 김은지 중위는 이런 부조리한 부대에서 견디다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상급자의 괴롭힘과 부당한 대우를 견디지 못해서요. 운동장이 조용해졌습니다. 병사들 중 일부는 눈물을 글썽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다시는 제 딸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이곳에 왔습니다. 여러분을 지키기 위해 왔습니다. 김영란은 병사들을 둘러봤습니다. 군대는 계급이 있는 곳이지만 그 계급이 부당함을 정당화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도 누군가의 소중한 자녀들입니다. 헌병들이 김성진에게 수갑을 채웠습니다. 김성진은 마지막으로 김영란에게 말했습니다. 당신, 처음부터 계획한 거였군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 당신들이 저에게 보여준 모습들은 계획된 게 아니었죠. 그건 당신들의 진짜 모습이었습니다. 행정장교와 보급 담당관도 차례로 체포되었습니다. 병사들은 숨죽이며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김영란이 마지막으로 병사들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는 당당하게 사세요.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지세요. 그리고 서로를 보호하세요. 김영란은 이지훈을 바라봤습니다. 이지훈 상병, 당신의 용기 덕분에 진실이 더 빨리 드러날 수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지훈은 눈물을 흘리며 격려했습니다. 소장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영란은 자신의 수첩을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딸 은지를 위해 시작한 일이 이제 다른 젊은이들을 구하는 일이 되었습니다. 진실이 승리한 순간이었습니다. 김성진 원사와 주요 간부들이 체포된 지 사흘 후 해군 제2기지 지원부대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국방부 감찰본부, 군사경찰, 감사관들이 대거 투입되어 부대 전체를 철저히 조사하고 있었습니다. 김영란은 임시로 설치된 수사본부에서 자신의 수첩을 펼쳐놓고 수사관들에게 상세한 설명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페이지를 보시면 12월 5일부터 15일까지 납품업체와의 리베이트 거래 내역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김영란이 수첩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국방부 감찰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소장님의 기록이 너무 정확해서 수사가 훨씬 수월합니다. 이 정도 증거면 기소에 전혀 문제 없겠네요. 김영란의 수첩과 사진 자료들을 바탕으로 수사는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창고에서 발견된 현금과 장부, 유통기한 조작 기계, 그리고 병사들의 증언까지 모든 것이 맞아떨어졌습니다. 수사 첫날 급식비 2억 원 유용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김성진 원사와 행정장교가 지난 2년간 병사용 급식 예산을 개인적으로 빼돌린 규모였습니다. 이 정도면 중형이 확실하겠네요. 수사관이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둘째 날에는 더 충격적인 사실들이 드러났습니다. 부대 내에서 은폐된 여군 성희롱 사건이 3건이나 발견된 것입니다. 피해자들은 모두 신고를 했지만 김성진과 다른 간부들이 압력을 넣어 무마시켰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10년 전 김은지 중위 사건과 동일한 패턴입니다. 수사관이 김영란에게 보고했습니다. 김영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딸이 겪었던 일이 10년이 지난 지금도 반복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피해자들과 면담을 주선해 주세요. 제가 직접 사과드리고 싶습니다. 셋째 날에는 간부 자녀 유학비 횡령 사건이 추가로 발견되었습니다. 김성진이 부대 복리비 명목으로 조성된 기금에서 자신의 아들 유학비 3천만 원을 빼낸 것이었습니다. 정말 파렴치한 짓들이네요. 감찰관이 혀를 찼습니다. 넷째 날 납품 계약 리베이트의 전모가 드러났습니다. 식자재 납품업체로부터 받은 리베이트만 총 5천만 원에 달했습니다. 모든 것이 김영란의 수첩과 사진 증거, 그리고 병사들의 증언으로 명확히 증명되었습니다. 이지훈을 비롯한 여러 병사들이 용기를 내어 추가 증언을 했습니다. 저희는 항상 무서웠어요. 잘못 말했다가 더 큰 괴롭힘을 당할까 봐요. 이지훈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소장님이 보여주신 용기 덕분에 저희도 말할 수 있게 되었어요. 김영란은 이지훈의 어깨를 다독였습니다. 당신들이 진실을 말해줘서 고마워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을 거예요. 일주일 후 모든 수사가 마무리되었습니다. 김성진 원사와 공모 간부들은 모두 구속 기소되었습니다. 혐의는 공무원 직무유기, 공금횡령, 업무상 배임, 성희롱 은폐, 가혹행위 등 5가지였습니다. 김성진 원사는 최소 5년 이상 실형이 예상됩니다. 검찰 관계자가 김영란에게 알려줬습니다. 김영란은 임시 부대장실에서 마지막 정리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지난 3주간 작성한 낡은 수첩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들어오세요. 이지훈이 몇 명의 병사들과 함께 들어왔습니다. 소장님, 저희가 감사 인사를 드리려고 왔어요. 고마워할 것까지는 없어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아니에요. 소장님이 아니었다면 저희는 평생 이런 부당함을 견디며 살았을 거예요. 김영란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진해항에 정박된 군함들이 평화롭게 떠 있었습니다. 저는 원래 이 부대에서 딸을 잃었어요. 김영란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병사들이 숙연해졌습니다. 10년 전 제 딸 은지는 이런 부조리한 환경을 견디지 못했어요. 그 아이는 자신을 지킬 방법을 몰랐죠. 하지만 저는 다른 아이들을 위해 여기 왔어요. 김영란은 수첩을 들어보였습니다. 이 작은 수첩이 여러분들을 구했어요. 진실을 기록하는 것, 그것이 가장 강력한 무기였어요. 이지훈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소장님 덕분에 저희도 이제 당당하게 살 수 있게 되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김영란은 병사들 한 명 한 명과 악수를 나눴습니다. 앞으로도 서로를 보호하세요. 그리고 잘못된 것을 보면 용기를 내서 말하세요. 그것이 진정한 군인의 모습이에요. 그날 저녁 김영란은 딸 은지의 사진을 꺼내봤습니다. 은지야, 엄마가 해냈어. 너처럼 고통받는 아이들이 더 이상 생기지 않을 거야. 김영란은 사진에 키스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10년 만에 딸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었습니다. 낡은 수첩이 불러온 정의의 심판이 마침내 끝났습니다. 6개월 후 봄이 찾아온 진해 해군 제2기지 지원부대는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탈바꿈해 있었습니다. 부대 정문에는 모범부대, 청렴식당 1호라는 현판이 걸려 있었고 병사들의 얼굴에는 이전에 볼 수 없던 밝은 표정이 가득했습니다. 새로 부임한 김태준 대령은 매일 아침 급식소를 둘러보며 병사들과 대화를 나누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오늘 아침 식사는 어때요? 김 대령이 병사들에게 물었습니다. 맛있습니다.
반찬도 신선하고 고기도 부드러워요. 병사들이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급식소 한쪽 벽면에는 투명한 급식 운영이라는 게시판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매일의 식자재 구입 내역, 예산 사용 현황, 영양사의 메뉴 설명까지 모든 것이 공개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도 간부들과 똑같은 음식을 먹는다니까. 한 일병이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그게 원래 당연한 거였는데 몰랐네. 옆에 상병이 답했습니다. 이지우는 이제 병장이 되어 후배들을 돌보는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새로 들어온 신병들에게 부대의 변화된 모습을 자랑스럽게 설명해주고 있었습니다. 6개월 전까지만 해도 여기는 정말 살기 힘든 곳이었어요. 하지만 한 분의 용기 있는 행동으로 모든 게 바뀌었어요. 누구요? 신병이 궁금해했습니다. 김영란 소장님이라는 분이에요. 조리원으로 위장해서 이곳의 비리를 다 밝혀내셨죠. 이지우는 운동장 한쪽에 세워진 작은 의자를 가리켰습니다. 그 의자에는 작은 명패가 놓여 있었습니다. 군복은 권위가 아니라 책임이다, 김영란. 소장님이 앉아서 수첩에 기록하시던 자리예요. 지금은 기념비 같은 역할을 하고 있어요. 신병들이 의자 앞에서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대에는 인권센터도 새로 설치되었습니다. 병사들이 언제든지 고민이나 문제를 상담할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상담실 벽에는 김영란이 남긴 말이 액자에 담겨 걸려 있었습니다. 잘못된 것을 보면 침묵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용기가 모두를 구할 수 있습니다. 인권센터를 담당하는 조민희 중위는 매주 병사들과 개별 면담을 진행했습니다. 요즘 부대 생활은 어때요? 힘든 일 없고요? 조중희가 따뜻하게 물었습니다. 네, 정말 좋아요. 예전에 여기 있던 선배들 얘기 들으면 정말 다른 부대 같아요. 신병이 밝게 대답했습니다. 급식소에서는 매주 병사 의견 수렴의 날이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병사들이 직접 메뉴를 제안하고 영양사와 함께 식단을 개선해 나가는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주에는 부대찌개 말고 김치찌개 어떠세요? 한 병사가 제안했습니다. 좋은 생각이네요. 김치도 직접 담가서 쓰면 더 맛있을 것 같은데요. 영양사가 웃으며 답했습니다. 이런 모든 변화의 중심에는 김영란이 남긴 정신이 있었습니다. 투명성, 상호 존중, 그리고 용기였습니다. 제대를 앞둔 이지우는 마지막 날 김영란에게서 온 편지를 받았습니다. 이지훈 병장에게 제대를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지난 6개월 동안 부대가 얼마나 달라졌는지 소식을 들었어요. 당신이 후배들을 잘 이끌어줬기 때문일 거예요. 기억하세요. 정의는 명찰에 써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당신 안에 있어요. 사회에 나가서도 참을 수 없는 일을 보면 그냥 말해주세요. 침묵하지 마세요. 당신은 이제 진짜 군인이에요. 계급장이 있어서가 아니라 옳은 일을 할 용기가 있어서요. 건강하게 사회생활하시고 언제나 당당하게 사세요. 김영란 드림. 이지우는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운동장의 의자 앞에 가서 마지막 경례를 올렸습니다. 소장님, 저 제대합니다. 앞으로도 소장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살겠습니다. 그날 저녁 부대 전체가 이지훈의 제대식을 준비했습니다. 후배들이 직접 만든 케이크와 함께 따뜻한 송별회가 열렸습니다. 형, 사회 나가서도 연락해요. 후배들이 아쉬워했습니다. 당연하지. 그리고 너희들도 잘 지내. 이 부대는 이제 정말 좋은 곳이니까. 이지훈이 부대를 떠나던 날 정문에서 마지막으로 뒤돌아봤습니다. 담장 너머로 보이는 운동장의 작은 의자가 햇빛에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군복은 권위가 아니라 책임이다. 김영란이 남긴 이 말은 이제 부대 전체의 좌우명이 되어 있었습니다.
새로 오는 병사들은 모두 이 말을 외우고 그 의미를 가슴에 새겼습니다. 김영란은 떠났지만 김영란이 심어놓은 정의의 씨앗은 이곳에서 계속 자라고 있었습니다. 병사들은 서로를 존중하고 간부들은 솔선수범하며 모든 사람이 당당하게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곳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진해항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부대를 지나갈 때마다 사람들은 그 바람 속에서 김영란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용기를 내세요. 옳은 일을 하세요. 서로를 보호하세요. 해군 제2기지 지원부대는 이제 정군의 모범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변화의 시작은 낡은 앞치마를 두른 한 여성의 작은 수첩이었습니다. 김영란이 남긴 가장 큰 유산은 건물이나 제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용기였습니다. 잘못된 것을 보고도 침묵하지 않는 용기, 약한 자를 보호하는 용기, 진실을 말하는 용기였습니다. 그 용기는 지금도 이곳에서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이야기도 꼭 댓글로 들려주시면 함께 더 깊은 따뜻한 대화를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